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깰 정치 뉴스 우리 들어보는 시간이죠. 매주 화요일 아침에 합니다. 청정시대 시간입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양준우 대변인 지난주에 안 나오셨는데 뭐 하고 오셨어요?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덕동의 현장에 아. 있었거든요. 그 의총이 있었던 날이죠. 네네. 그 현장에서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얼싸는 그 그림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갑자기? 좀 기승전결이 이렇게 매끄럽진 않았다. 제가 매끄럽지 봤을 않았다? 때. 그 감정의 고조가 이렇게 확 올라가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의총장에 갑자기 오셨잖아요. 찾아주시고 극적으로 화해하는 이렇게 갈등의 이 정도가 쭉 올라가다가 확 이제 화해가 되는 이런 무드로 좀 바뀌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갈등이 봉합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봉합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 봉합이 네. 된 것 같아요? 이경 사실 대변인. 이견이 있었던 거는 이제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대전략이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합의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봉합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경 대변인 보시기도 그래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배 속에 수술칼을 넣어놓고 그냥 겉에만 꼬맨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까지 한번 하긴 했는데. 살짝 봉합된 정도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너무 극적으로 화해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과정이 좀 이상했어요. 그렇죠. 서로의 무언가 계산에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문제의 근원이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 부분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권력이죠. 정치권에서는 그 부분을 적당히 잘 좀 나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윤핵관은 뭐 이준석 대표도 있다고 했고 이 윤핵관이 또 어떤 발언을 하고 내부에서 지지율이 지금 잠깐 내려갔지만 또 올라갈수록 또 그 권력의 다툼은 더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요. 또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께서는 좀 불편한 심정은 아마 좀 또 더 깊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윤핵관 윤 후보 싸운 거는 솔직히 공천권 때문 아니었어요? 그 공천권 5개짜리? 다양한 해석들이 있죠. 근데 이제 대전략이 조금 차이가 컸다. 사실 신지혜 위원장님 이제 좀 나가셨긴 하지만은 신지혜 위원장님 들어오시고 이수정 교수님, 김민전 위원장님 들어오시면서 이준석 대표가 사실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전략 차원에서의 조금 논쟁이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당대표가 신지혜, 이수정, 김민진 이 세 분, 여성 세 분이 약간 그동안 정치의 결은 많이 달랐다고 합시다. 그런데 근데 그 세 분하고 당대표인데 당대표가 저 이렇게 뭘 할 게 높은 있겠냐라는 그 비중이 발언은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일반적인 당 상황하고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윤핵관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는 않네요. 정상은 아닌 내가 것처럼 되게 보여집니다.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갈등을 이제 봉합했다고 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2030 남성 공략하는 공약들이 이제 몇 개가 나왔는데 아유 이거 조금 그렇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뭐 여가부 폐지 7자리 그것도 네네. 그렇고 좀 너무 특정 세대한테만 그냥 너무 이렇게 건조하게 나가는 그런 공약 아니에요? 이거 어때요? 이게 그 여성가족부를 폐지, 정확하게 말하면 해체입니다. 어쨌든 여성가족부 해체의 여론이 2030 청년, 특히 남성 입장에서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최대 이제 90%까지 찬성 비율이 나타날 정도로 일부 여주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젊은 세대 남성에게서 찬성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에 가려졌다 뿐이지 2030 여성 그리고 40, 50, 60, 70 남성, 여성 모든 전 연령 사이에서 찬성이 높고 여성만 놓고 보면 찬반이 팽팽한 사안입니다만 그래서 사실 국민들께서는 여성 가족부의 존치에 있어서 이득이 있을 거고 손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이제 가격표를 놓고서 냉정히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특정 세대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건 맞지만은 전 세대를 아울러서 찬성 여론이 높은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여성가족부의 역사를 조금 돌아보면은 2001년도에 여성부로 이제 출범을 해가지고 2005년도에 이제 호주제라는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했던 마지막 상징적인 제도였죠. 그것이 호주제가 폐지된 다음에 그럼 이제 호주제가 없는 세상에서 제도적으로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여성부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물음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네. 정권이 3번은 바뀔 동안 16년 동안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잘
답변하지 못했다. 오히려 어떤 일에 골몰을 했냐면 여성 성평등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뭐 게임 셧다운제라든지 뭐 웹툰, 만화 검열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업무에만 몰두를 하면서 사실 네. 그에 해당되는 젊은 세대죠.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겪어왔던 여성가족부가 게임 셧다운제와 만화 검열을 일삼으면서 했을 때 청소년기를 거쳐왔던 현재 20대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인식으로 지금 박혀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 득실표를 따져보면은 여성가족부는 해체를 하고 이미 여성가족부 내 예산이 한 60%가 이미 가족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가족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부서를 새로 신설하는지 이런 방향으로 지금 그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해주신 말씀 전부 저는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 문제점,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그 예산이라든지 그 그러니까 프로젝트 국가 그런 전반적인 프로젝트가 보건복지부라든지 고용노동부와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내 예산만 보면은 상당히 적은 것이고요. 근데 이것은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동의하는 바거든요. 지금 우리 대변인님이 해줬던 그 말도 다 동의를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경선과정 때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여가부 폐지라고 그냥 딱 이 단순한 얘기만 나왔어요. 그럴 때 아무래도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라면은 비전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했는지를 답해야 되거든요. 설명해주고.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틀, 3일이 지나도 후보 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주변 분들이 나와서 추가 설명을 한다든지 SNS를 통해서 추가로 뭐 설명을 한다. 지금 했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후보가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요, 대선 후보를 나가겠다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저 무조건 좀 뽑아주세요. 제가 안보 대통령 잘해보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이거는 정말로 후보로서의 자세를 저는 좀 꼬집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보가 국민과 접근하는 이 방법을 저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여성가족부만 계속 비판을 하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일부러 좀 돌리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이제 비판하는 내용에서 정책적 측면에서 집중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양성평등 가족부라는 것이 경선 과정 때 공약이긴 했는데 네. 그 사이에 청년 보좌역들의 어떤 직원이라든지 그 성평화를 외치는 어떤 시민단체 청년들의 외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보께서 직접 들으시고 여성가족부가 지금 성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그 악기능이 굉장히 크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거는 네. 아예 해체를 하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짓는 게 낫겠구나라고 판단하셔서 결론 낸 걸로 반론을 알고 한번 있고요. 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짧게요. 네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을 한다고 했거든요. 네. 왜 이것으로 이제 성평등 가족부를 개편을 하느냐에 대한 그때 논란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짧게라도 그 이유와 근거, 대책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알지요. 정책적으로 접근했을 때 문제점도 알아요. 근데 대선 후보로서는 그 태도는 정말 부족한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얘기는 거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이 얘기도 한번 딴 데서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보수를 더 받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정규직이 좀 더 안정적이고 더 보수를 많이 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비정규직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다. 공정수당이라는 걸 더 받는다. 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내가 더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막 든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예, 아무나 먼저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먼저 해주세요. 저는 이 메시지 자체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해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동일한 노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동일한 직군에서 동일한 노동을 한다면은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분이 더 높은 임금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는데 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이제 국가가 보조하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거는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사실 이게 국가가 이제 무한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한한 셈이 아니란 말입니다. 재원이라는 거는. 네. 그래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고려를 하고 가다듬으면은 저는 이 문제의식에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마련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사실 모든 분들이 시원한 답변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식 자체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규직,
시험을 통과해서 공채라든지 이런 걸 통과해서 정규직이라는 안정된 성안에 들어가신 분들은 제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보호와 혜택을 받고 그 성안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성에 시달리는 이런 환경 자체는 반드시 좀 개선돼야 될 여지가 있다. 이 문제의식에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해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의식에 공감을 해주신다니까 저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따라 또 해맑게 보시는 기뻐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우리가 비정규직이라는 게 나온 것이 우리 1997년도 IMF 이후에 비정규직법이 이제 나오면서 그때는 근데 오히려 시작은 좋았어. 임금은 낮추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이 된 거였었죠. 저임금, 단기 계약, 비정규직 이렇게 변질이 됐는데 변질이 되면 될수록 힘든 일, 어려운 일, 까다로운 일, 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은 다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이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는 우리가 손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비정규직이 이렇게 사무직도 있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은 사무직도. 그런데 뭐 유급휴가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상여금 제도, 고용보험 뭐 이런 가입률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반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고용의 불안성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정규직의 그러니까 그 둥지를 넓혀야 된다. 둥지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 둥지를 넓히기 전에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이렇게 고용이 불안한 부분을 어느 정도 국가가 보장을 해주고 이거를 고용을 좀 전반적으로 둥지를 넓혀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예산 문제는 또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우리나라 이재명 후보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고용 불안에 대해서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총 임금의 10%를 국가가 지원하기도 하고 호주는 15에서 30% 정도, 또 스페인 같은 경우는 5%가량 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외 국가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까지 지금 제가 퍼센테이지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고용 불안을 많이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 정규직보다 지금 비정규직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정규직이 그만큼 뭐 능력이 떨어져서 비정규직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가가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그 방면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뭐 동의한다고 해주셨으니까요. 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방향성에는 공감한다고 했는데 이제 방식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거는 이걸 이제 과도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면은 기업에 만약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그러면은 이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경우에는 네. 전체 일자리의 총량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자. 다만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라고 네, 정의를 좋습니다. 드립니다. 네. 윤석열 후보 임금만 같은 비정규직, 정규직 더 뭐라고 했다? 의미 없다. 이렇게 네. 했을 때 제가 기억나는 댓글이 그러면 검사들도 비정규직으로 하지 왜 정규직으로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과거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이제 국민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된다라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얘기도 하나 해봐야 되겠어요. 전 윤석열 후보가 52시간제 관련해가지고 그때 우리 중앙지검에 있는 사람들 다 반대했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앙지검에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52시간제 이 근로기준법 관련된 거는 적용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좀 너무 잘 몰라시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 뭐 적용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 질문해주신 지우 52시간제 관련해서는 이 52시간에 묶여가지고 이 법안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게 작용되는 일부 업군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게임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출시를 앞두고 난 직전 한 3달 정도가 굉장히 피크 시간대거든요. 이때는 사실 주 52시간을 지킨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탄력 근무를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 취지는 그거군요. 네. 그래서 좀 전달 측면에서 뭐 주 120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조금 오해를 산 측면이 있긴 한데요. 맨날 오해를 사는군요. 진위 자체는 어쨌든 탄력 근무에 대한 확대 내용이었고 요 내용 자체는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윤석열 후보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 표현을 대화도 좀 더 좀 이제 그래요? 정치적 대화로 조금 이제 점점 바뀌어가고 계시고요. 지금 뭐 발언하고 계신 거 보면 워딩이 좀 더 깔끔해지셨고 옛날보다? 직관적으로 바뀌고 이게 청년 보좌역들의 직원이라고 하거든요. 매일 아침에 이제 보고서를 청년 보좌역들의 쓴소리가 담긴 보고서를 받으시는데 거기에 정말로 그냥 대놓고 쓴소리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좋아요. 피드백이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졌다 이 얘기인데 그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건 잠깐만 제가 이경 대변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 물어볼게요. 네네. 이번에 AI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네네. 이재명 후보하고 문 대통령하고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멀리서 응원하겠다?
그런 대답은 어떻게 나온 그게 겁니까? 이제 그 정책본부에 있는 실무진이 이제 맡아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장난으로 근데, 넣어놓은 거예요? 그 포인트라는 게 사실 이 젊은 남성들이 즐겁게 노는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서 좀 화제성 있게끔 그 감성, 커뮤니티 감성이라고 하는데 그 감성 있게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좀 해서 둘 다 빠져 있는데 그냥 보면서 응원한다고요? 그건 좀 다양한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좀 더 확산되겠죠. 확대되겠죠. 그래요? 네. 어쨌든 그렇게 윤석열 후보의 마음은 아니죠? 웃자고 한 발언이기 웃자고 한 때문에 그걸 거죠? 뭐 진지하게 받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래요. 그 아래 이제 젊은 실무진들이 맡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좋아요. 자, 이경 대변인님. 52시간에 아니, 이경 대변인한테 그거 안 물어보고 이거 딴 거 물어볼게요. 저 이거 그럼 AI 윤석열이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때 안 AI 물어볼 건데? 윤석열 안 물어볼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AI 윤석열이 진짜 윤석열 후보보다는 훨씬 위트 있고 정갈합니다. 그런데 후보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부족함이 좀 많으면 AI 윤석열이 나타나서 이렇게까지 좀 보완으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대통령이 보완이- 되고 나서도 그럼 외교 활동할 때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말실수하면 그거 실수였다. 그리고 AI 윤석열이 나서서 그거를 뭐 다시 수정하고 그럴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후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완이 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거면 굉장히 홍보 효과가 그래도 뛰어났다라고. 저는 AI 그래도, 윤석열이 진짜 윤석열보다 평가했습니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도리도리도 안 하고요. 그 질문도 있었어요. 도리도리 안 하냐고. 네. 그 도리도리도 배우겠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AI가 그러더라고요. 네, 참 AI가 말을 잘 듣고 착한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도리도리. 자, 근데 중요한 건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5% 안철수 후보가 넘으면서 윤석열 후보가 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최대 15%가 넘는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여론조사 추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제 윤석 대표와의 어떤 대전략을 놓고 벌어졌던 그 갈등 국면에서 네. 실망했던 2030 세대들이 이재명 후보에게도 아주 일부가 같지만은 대부분은 지금 방황하다가 그 대안으로서 안철수 후보를 택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30 세대의 지지가 안철수 후보의 전체적인 총량 지지율을 좀 끌어올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전 세대가 이제 달라붙는,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가 저희 경선 과정에서 올라왔던 방식과 그대로 동일한 방향을 답습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극적 결합 이후에 저희가 대전략을 다시 확립을 하고 이 떠나갔던 2030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으면서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 한 2주 정도가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단일화의 필요성 입장에서는 당내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이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한다고 봤을 때 저희 국민의힘 후보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 당연한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2030의 마음을 얼마나 돌릴 수 있을 것이냐. 그 2주 동안의 결과치가 아마 많은 것을 변화하게 하고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 대변인님? 우선은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제로섬 게임처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합산이 전부 다 같이 다 그 동반 상승한 경우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안철수, 그러니까 조직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제 단일화 얘기는 서로 뭐 반대한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서로 자기를 중심으로 단일화 해야 된다고 말씀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선은 후보,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 쪽이 아무래도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조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까. 지금까지 보여줬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멸치콩쇼 같은 거 했잖아요. 근데 멸치콩쇼도 저는 이게 이념적으로 접근하지는 않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후보가 뒷수습을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아니 지금 조림육 멸치를 사놓고 내가 멸치 육수를 원래 잘 내서 먹는다. 동네 마트다. 근데 동네 마트도 아니었었잖아요, 솔직히. 이랬던 부분. 그러니까 거짓말로 대충 둘러대고 국민에게 제대로 해명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로 대충 둘러대도 국민이 그냥 속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뒷수습 면에서 정말 저는 아까부터 계속 이 후보를 보면 볼수록 진짜 자질이 있는 후보인가? 이런 그런 부분이 계속 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35분이 꽉 넘어가지고 더 이상 발언을 들을 수가 없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정시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현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밖에 눈 온다는 소식도 있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